게요. 음, 헬멧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헬멧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혹은 모터사이클, 이 외에,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헬멧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어서든, 어떤 환경에 있어서, 뭐, 환자가 발생하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줘야 될 것은 헬멧을 벗기는 것이 척추 고정에 더 좋을 것인가 혹은 헬멧을 벗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척추 이 중립성 혹은 경추 고정에 더 효과를 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헬멧을 벗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라는 것이 이제 음, 공론화된 사실이야, 사실. 왜냐면 헬멧이라는 것은 턱부터 해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헬멧을 제거하려면 이 결합을 풀어야 돼요. 푼다는 소리는 무언가의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 추가적인 움직임이 척추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헬멧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환자에게 더 좋다. 환자의 척추 안정성에 대해서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고정할 것인가? 헬멧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헬멧 자체를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척추를 헬멧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 예를 들게 되면 뭐 기관을 삭간할 때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 있으면 당연히 뭐 삭간하기 매우 어렵겠죠. 그리고 이 외에 헬멧이 오히려 척추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나에게 맞지 않는 헬멧 쓰는 사람들. 내 머리보다 커다란 헬멧을 쓰거나 그래서 헬멧을 잡고 있더라도 환자의 머리가 계속적으로 빈 공간을 통해서 돌아다닌다거나 혹은 너무 꽉 낀 걸 너무 본인의 머리 크기에 꽉 맞는 걸 쓰는 바람에 아니죠. 작은 거요, 작은 거. 작은 거 쓰는 바람에, 머리 위쪽으로의 혈류를 조금 방해할 수 있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헬멧을 제거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기준들과, 그리고 헬멧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 안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설명이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캐네탄까지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이제 헬멧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거는 헬멧은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이지 경추를 보호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헬멧을 착용하게 되면 뇌 손상의 중증도는 감소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만 경추 손상을 감소하는 것은 어, 연구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헬멧 착용했다고 해서 목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런 착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은 이제 헬멧을 제거하지 않고 헬멧 자체를 잡음으로 인해서 경추 고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추 고정을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들 혹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적용시켜서 고정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제 A, B, C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처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전까지 계속 앞서 1교시 1주차 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머리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적어도 안 되고 그리고 이산탄소가 적어도 많아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죠? 그리고 적절한 혈류를 유지해주기 위한 내 관리압도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이제 관탄소 혈증이나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 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꼭 확보해야 되는 환자분들 있죠. 완벽하게 기도 구조물들이 망가진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의식이 없어져서 스스로 기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가장 기도 유지하는데 확고한 방법이 기관내 삭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내 삭관하는 것 자체가 이 신경학적으로 뇌 자체를 건드리는 건 아니지만 뇌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구토를 할 때 술 먹고 여러분들이 많이 구토를 해봤을 것 같은데 구토를 할 때 이제 머리 두통이 올라오면서 뇌압이 올라가는 걸 느껴보셨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걸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내 삭관할 때 건드리는 여러 가지 부속물들, 신체 구조물들이 뇌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기도에 관련된 특히 기관내 삭관에 대한 기준을 꼭 정하셔서 필요할 때 꼭 기관내 삭관이 필요한 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기준점이 나와져 있어요. GCS가 8점 이하인 경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환자가 기도를 유지할 수 없다, 의식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롯데는 이제 기관내 삭관을 하는 것이 좋지만 기관내 삭관이 환자에게 좀 확보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나는 이제 오히려 성문상 기도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MA라든지 혹은 킹튜브 뭐 LT 콤비튜브 같은 걸 사용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요거를 사용해도 충분히 잘 되겠죠. 그죠? 물론 기관의 삭감만큼 완벽한 기도 확보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병원적 환경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전신의 산소화를 유지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에 기관내 삭관을 할 건지 선문상 기도기를 사용할 건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기관내 삭관을 해야 된다. 무조건 선문상 기도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진정제약 신경차단제라고 써져 있는 건 이거 뭐 당연히 그거죠. RSI. 요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RSI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진정제약과 신경근 차단제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거는 빠르게 환자에게 삭발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RSI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RSI는 이제 말 그대로 빠르게 삭간을 시도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약물 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RSI는 뭐 사항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좀 그 위험성 RSI에 대한 위험성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양약 때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신경근 이완제, 신경근 차단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거는 심장에 의해서 호흡근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가는, 호흡근의 신경도 차단하다 보니까, 이 환자가 빠르게 기관의 삭간을 성공하지 못하면 이 환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쓴 약물로 인해서 무호흡을 만든 거죠. 무호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쓴 약물로 인해서. 그래서 이 RSI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고, 그 다음에 숙달되어져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응급구조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좀 하는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부작용들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선뜻 RSI를 하겠다라는 판단은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RSI 같은 경우에는 트리스머스, 개구장애, 그러니까 뇌 손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턱을 이렇게 악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신경학적 문제로 인해서 저작근이 깨물근이 이제 수축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RSI로 입을 벌려서 인투베이션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RSI는 이제 우리 의도적으로 환자의 근육을, 근신경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 써져 있는 것처럼 병원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환자에게 이런 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제 RSI의 석신콜린에 관련된 내용들은 양약에서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머릿속에 더 정리가 되었으면 굳이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 살펴볼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호흡이 됩니다. 기저가 확보된 후에는 이제 호흡의 저차성 여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환자에 대한 저산소증과 과탄산 설정은 뇌 손상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산소 공급을 위해서는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호흡에 대한 적절성 평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알고 있는 ETCO2랑 SPO2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 환기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호흡의 깊이라든지 호흡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뇌파산소 측정기, 그러니까 SpO2하고 EtCO2는 여러분들이 환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배우다 보면 교과서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면 가끔씩 이 SpO2라든지 TCO2라든지 CG에 물론 이제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수치를 제공하긴 하지만,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이 호흡과 관련된 평가를 내리실 때는 호흡의 수가 빠르고 느리고 깊고 얕은지부터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기본적인 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캐노기라프하고 SPO2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호흡에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요거 뇌 탈출의 징후가 보이게 되면 과한기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산화탄소 분압의 적정 수치, 뇌손상 환자도 정상 이상 적정 수치를 유지하라 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한기는 이 CO2의 농도를 30에서 35로 유지해주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정상 수치가 35에서 40이잖아요. 그죠? 물론 뭐 45로 보는 곳까지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뇌 탈출증, 허니아, 브레인 허니아의 징후가 보이게 되면 과한기를 시작하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뇌 탈출의 징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쿠신 증후군 같은 것들 보는 것들이 있겠죠. 그 외에도 뭐 동공 같은 것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순환인데, 자, 외상 환자에서 허용되는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쇼크 환자에서 80, 뇌손상 환자에서는 90이라고 했죠. 이 수치는 무조건적으로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용적 저혈압이란 말을 쓰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120에 80이 뭐 정상이다 이런 말을 알고 있을 텐데, 뭐 사람마다 적절한 혈압은 다릅니다.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140에 100이 적정일 수도 있어요. 이 수치가 낮아지면 오히려 뭐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마다 이 본인의 신체적 적응되어져 있는 혈압의 수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 외상 환자의 허용된 저혈압이라는 거는 환자가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한 수치기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 80과 90의 수치를 이야기했던 거고요. 특히 이제 뇌관류 압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쇼크 환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혈압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80보다 더 높은 이제 90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거기와 관련돼서 책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뇌로의 적절한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형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변형된 수치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80에서 90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뭐 뇌약과 관련해서 뭐 뇌 혈류량 결정하고 뇌 관리합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전에 얘기했던 2교시 때 얘기했던 내용들 혹은 1주차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굳이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 그냥 쭉 읽어보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글로만으로도 이해가 되실 거니까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적으로 혹은 이 환자의 뇌 손상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활력 증후하고 GCS죠. 의식 확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평가하는 것이 이제 순환에 대한 순환 평가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 말하는 활력증에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적으로 BP를 이야기하겠죠. 지금 순환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혈압 유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뭐 위에서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 저혈량증, 저혈압, 그로 인한 대사물에 대해 제거할 수 있는 모두 감퇴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뭐 산소 결핍도 있다. 저혈량증 때문에 이제 내하산소 때문에 저혈량 같은 경우에 저혈량증과 저혈압은 뇌 혈류를 더욱더 감소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쇼크 환자에서는 일반적으로 80, 뇌손상 환자에서는 90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반복되어서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바로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액성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내선상 의심되고 가는 거 빠른 맥박, 모세가 재충의 주나, 의식순의 담태, 불안 증세, 흥분 증세, 쇼크 보상 징후를 고한 중증의 환자. 내선상과 쇼크가 동반되어져 있는 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모두 다 가는 거 빠른 맥박, 모세가 재충의 주나, 의식수준의 감퇴, 불안 증세, 흥반 증세, 이거 다 뭐예요? 쇼크 증세이죠. 그죠? 물론 이 뒤쪽에 있는 의식적 내용은 의식과 관련된 그 증상 같은 경우에는 내승상과, 연관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쇼크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쇼크하고 내선상이 동반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빠르게 어떻게 처치해야 되느냐, IV로, 라인을 우선 잡아놓고, 이 500ml 볼스로 슈팅 하라는 소리예요. 그죠? 500ml를 투여를 하고 수치기 혈압을 90 이상으로 계속 조절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소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영아 같은 경우에는 65, 그 다음에 유아 같은 경우에는 75, 그 다음에 소아에서는 80입니다. 요거 국시 문제에서 숫자 가지고 이제 잘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문제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80에 90인데 어린아이로 만들어가지고 정답이 이제 80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 일반적으로 쇼크 환자는 80인데 머리 손상이 동반되어져 있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90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환자의 나이가 8살입니다. 8살이면 다시 80으로 돌아야 되는 거죠. 요거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조금 강조한 건 아니고요. 알고 계시면 이런 숫자 노름에 의한 문제는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쇼크 환자가 아니고 중증의 뇌손상으로 인해서 혈압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죠? 90만 사이에 의해서 혈압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부터 있던 고혈압이 아니라 손상에 의한 혈압 상승이 전신적인 혈압 상승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머리를 올려주는 것 이외에 고혈압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올려주면 될까요? 머리만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머리만 올려주면 되겠죠?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틀린 거. 머리 중증 뇌손상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헤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대부분 헤드 안에 들어가는 그 장기들이 뭐냐면 말 그대로 헤드, 페이스, 넥. 이 세 가지를 헤드 트라우마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손상을 의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백보드를 올려주시면 돼. 백보드 밑에다가 담요나 베개를 대주시면 되겠죠. 그죠? 사람을 올리시지 마시고 사람 고정되어져 있는 물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응급처치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물들이 있는데요. 약물에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양리액을 다 배운 사람들이라서 뭐 특별하게 할 거는 없을 것 같고, 뭐 벤조디아ze핀계랑 뭐 이제 그 이뇨제 같은 것들이 좀 나올 겁니다. 진정제로 이제 사용되는 것이 로라제팜, 디아제팜이 있죠. 요거 항불안과 근육이완 효과가 있는 거, 진정제, 신경안전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라제팜 중에 가장 효능이 좋은 약제, 방광기가 짧다, 뭐 이런 것들 보면 되는 거고, 양리약을 다 배워서 뭐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죠. 모르핀 잘 알고 계시고, 펜타닐 잘 알고 계시고, 케타민도 알고 계셔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케타민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고, 모르핀 같은 경우도 요것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외상에서 잘 안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펜탄을 보시면 효능은 모핀보다 빠르게 시작하고 강하고, 그죠? 그리고 저혈압을 유발하는 효과도 적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거기다가 얘 뭘로 수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코를 통해서 비강 투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외상에서 많이 선호되는 진통제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약물이 나왔네요. 만리톨. 대부분의 뇌 손상이 있어서 내부종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만리톨을 투여하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리톨 같은 경우에는 대뇌에 있는 체액을 끌어들여서 뭘 한다? 부종과 내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건 뭐 같은 말이죠. 내부종을 감소시키니까 부피력가 줄어듦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내압 감소시킨 거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결과론적인 거니까 실질적으로 마니터링 하는 일은 내부종의 감소입니다. 내부종의 감소. 자, 마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 중증 머리 손상 환자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체액에 있는 것들을 혈관 쪽으로 물을 끌어다 들인 거기 때문에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저혈압을 갖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니터리 이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인 공간에 있는 수분을 혈관으로 끌어다가 가지고 혈관을 신장으로 보내가지고 신장에서 소변을 바깥으로 보내가지고 부종을 줄여주는 효과예요, 그죠? 그래서 마니터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도 문제인데 반대로 또 저혈압도 문제인 거고 또 소변으로 나가다 보니까 콩팥에 문제 있는 환자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약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 데스트로즈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뇌손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당 수치, BST를 했을 때 이 농도가 정상치보다 훨씬 더 낮으면 뇌손상이 훨씬 더 빨리 악화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데스트로즈 같은 경우도 머리 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수치를 확인해가지고 포도당하고 티아민을 동시에 투여하게 됩니다. 특히 알코올 병력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티아민을 써야 되겠죠. 이 티아민은 비타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포도당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같이 투여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가시게 되면 중증 뇌손상 환자에게서 BS를 확인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대학병원급에서 일하고 있는데 환자에 대한 그 지식이 없는 간호사들이나 인턴들이나 레지던트들이 중증 외상 환자에게서 빠르게 마니터만 투여해놓고 혈압, BST, 포도당에 대한 것을 의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냥 BST를 한번 해봐가지고, 그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좀 경험이 쌓고, 신임일 때는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의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죠. 교수와의, 혹은 레지던트와의 라포가, 신뢰가 형성되고 난 후에서는, 의사들도 워낙에 많은 환자를 돌봐야 되고, 모든 걸 다 알고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씩 까먹을 수 있어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까먹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BAST 같은 경우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실제로 경험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BST를 측정을 해서 낮은 수치의 글루코즈를 보이는 경우 이 환자에게 데스트로즈를 투여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죠?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영증제라서 요거는 아예 쓰지 않는 걸로 되어져 있으니까 보지 않으셔도 좋고요. 자, 약물과 신경성 쇼크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 좀 볼만한 것들은 이제 저해양증에 관련된 내용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 심장소생술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조금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려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까봐 얘기하지 않고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그거 약물과 폭력적인 환자에 대한 안정제 같은 경우도 뭐 디아제ton 사용한다는 거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이송시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헬기이송이 무조건적으로 다 좋다, 빠를 때문에 좋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헬기이송이 오히려 그 앰뷸런스를 타는 것보다 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공이송에 대한 그 결정 같은 경우를 내실 때는 좀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심리적 지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감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지지가 특히 더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심리적 지지에 따라서 뭐가 바뀌느냐, 호르몬이 바뀌게 되고, 호르몬이 바뀌게 되면 뭐가 바뀌는 거죠? 신체 반응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다 호르몬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리적 지지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교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